상담 심리사들의 책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 마음 부자들의 안 읽을 테니까 읽으면 더 좋고. 시작합니다. 네, 저희의 두 번째 책은 요즘 많이들 사용되는 언어죠. 가스라이팅을 처음으로 규정한 심리학자 로빈스턴의 책,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사랑이라고 여겨지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좀 감정적인, 정서적인 학대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친밀한 관계, 대표적인 게 연인인데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종종 무심코 지나치곤 하는 애정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표지가 참 그 주제 가스라이팅을 잘 나타낸다 생각했어요. 빛을 비춰야만 보이는 선인장의 가시, 그리고 서로의 표정은 알 수 없는 그림자라는 좀 애매한 실체만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사랑이라고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경계 없이 정서적인 학대로 이루어진 관계라면 우린 그걸 어떤 관계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될까? 삼자로서도 참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그걸 로빈스턴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제안하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좀 먼저 설명드리자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좀 가해자가 있고 타인을 좀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감정을 왜곡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서 피해자가 스스로의 감각, 생각, 감정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로빈스턴은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다루는 대응 방법들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사실 가해자는 이 책을 안 읽을 것 같아서 피해자들을 위한 좀 친절한 설명서인 느낌이 들었는데요. 선생님들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가스라이팅을 저는 조금 문제시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서문에서부터 굉장히 가스라이팅에서 되게 다르게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뒤에도 나오지만 서문의 11페이지 같은 경우에 가해자, 피해자는 가스라이팅에 공동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공동 책임이야? 무조건 가해자가 잘못한 거 아니야? 했는데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정서학대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관계다. 피해자 역시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가해자가 봐주길 바라고 그의 인정을 얻으려고 애쓴다 하면서 이제 책의 내용을 쭉 봤을 때 가해자가 어떤 지점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는 어떤 점에서 그 가스라이팅을 좀 스스로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지점을 보면서 읽다 보니까 저도 나도 어떨 땐 가해자였던 지점이 있고 또 어떨 땐 피해자였던 지점도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생각하게 된 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조금 보여지려고 하거나 어떻게 관계를 좀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가스라이팅이라는 좋지 않은 관계에 빠지게 될까? 이런 늪에 내가 계속 유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좀 본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들은 책을 읽으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이런 관계를 조금 안 좋게 유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늪이라는 단어가 참 이 가스라이팅 관계를 잘 묘사했다고 느꼈는데 저는 가스라이팅 관계에 있었던 나를 돌이켜보면 딱 한 가지의 관계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첫 회사를 다닐 때의 직속 상사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상사와 커뮤니케이션 하던 저의 모습이 같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하듯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쌍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는 왜 그렇게 그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다 나를 놓쳤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만약 이 책을 봤다면 조금 더 빠르게 그 관계를 좀 다르게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해볼 수 있었는 게 그때는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를 세세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그때의 제 모습이 떠올라요. 직장 관계가 제일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이 책에서도 예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양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스라이팅. 근데 친구 관계나 그런 거면은 불편하면 끊어낼 수 있고 이 책을 읽으면은 사실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알아서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장 관계는 사실 마음 먹는 대로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맞아요. 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여서 연인 관계에서만 나오는 얘기인가 할 수 있지만 실은 직장 관계에서도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다양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책이라고 또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떠오르는 관계는 없었고 떠올랐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늘 이런 가스라이팅 관계에서 피해자의 역할이 뭔가 됐던 친구인데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좀 한 번 경험하면 다시는 안 해야지. 약간 효율을 중요적여서 다시는 난 이런 거 피해야겠지 확실하게 하는데 그 친구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되게 좀 저는 신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왜 계속 본인도 너무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다음에 또 비슷한 관계를 찾아서 가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 책에서도 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서 좀 한 친구를 떠올리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의 탓도 있어. 피해자가 잘못한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 이걸 적어놓은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기여하는 역할이 피해자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기 위해서 이 가스라이터, 가해자가 있고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 이 가해자들은 그냥 여기저기에 계속 똑같은 짓을 합니다. 똑같은 짓을 여러 번 하다가 얘한테 먹히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건데 그런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이 로빈스턴이 책에서 서술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상대가 그런 말을 할 만한 권위가 있다고 내가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것. 예를 들면 연인이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똑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은 할 수 있지. 라고 피해자가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나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나의 상사, 윗사람, 나를 돌보는 사람,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부모가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아니까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이 사람은 권위자니까 라고 하면서 저 말이 맞을 거야 라고 내 안에서 저 사람에게 너무 큰 권력을 부여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꼭 인정받아야 하는가 라는 측면들. 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 아니면 네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애인에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능한 사람은 아니야. 이걸 자꾸 입증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쳐놓은 거미줄에 점점 더 빠져드는 그런 것들이 결국 가스라이팅의 실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가족 관계에서 생각이 좀 제일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제가 자라면서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좀 그 페이지 앞부분에 본인이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 혼을 냈을 때 그 아빠를 이해하려고 하는 아이처럼 아빠가 화내는 데는 이유가 있고 이건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냥 당연히 이 집안일은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다 힘드니까. 이렇게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아? 하면은 당연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정도가 됐다가 나중엔 또 제가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또 동시에 느꼈던 건 나중에 제가 그래 이거 집안일 내 책임이지? 자 너도 해 이러면서 너는 왜 집을 이따위로 해놨어? 이러면서 막 오히려 제가 또 뭐라고 하거나 이런 상황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집안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혹은 내가 지금 이 가족들한테 뭐라고 집안일을 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지? 두 가지를 다 겪었을 때 결국에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나는 내가 깨끗한 집의 상태를 원해. 그리고 내가 에너지가 어느 정도 가능할 때 청소하기를 원하지 이게 나의 의무로서 가져가고 싶진 않아. 가 되면서 조금 저도 가족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가족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을 때도 지금은 쉬고 싶고 이따가 치울게 라고 조금 거리를 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나도 조금 이런 권력 싸움이랄까? 권한 다툼? 누군가에게 권리를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었고
내가 정당하다, 내가 옳다에 있어서 굉장히 파워게임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지점에서 내가 이게 좋지 않은 관계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책 전반에서도 그래서 결국에 너가 바라는 게 뭔지 상대에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늘 내가 바라는 게 뭐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집중하도록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가스라이팅도 그 범위가 되게 스펙트럼으로 다양한데 방금 이제 혜우님이 말씀해 주신 건 좀 우리가 첫 번째 책과도 연관된 내 바운더리를 찾는 과정에서도 사실 맞아요. 그런 묘한 그런 권력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정말로 이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우리가 좀 또 나눠볼 수 있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요즘 이제 상담을 하려고 친구들이 왔을 때 친구가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본인의 고민을 다 얘기한 다음에 선생님 혹시 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맞죠? 이렇게 막 확인받는 맞아요. 느낌의 얘기를 많이 해서 그때마다 저도 같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선 저는 이 친구의 얘기를 주로 듣고 이 친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받다 보니까 정말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너가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피드백이 나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친구의 장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느꼈는지 아니면 정말 부당한 건지 혹은 이 친구가 바라는 뭔가 있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지 이런 인과관계를 확인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본인을 나는 피해자야 라는 상황으로 가져가고 싶을 때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조금 좋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되게 헷갈렸어요. 이게 건강하게 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있는 약간 가스라이티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약간 어찌 보면 착취라고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있는 좀 힘이 없는 상태에서 느끼고 있는 건지를 잘 어렵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회의 어떤 용어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강의를 할 때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저희가 한 십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 공황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신청을 하실 때 다 선생님 전 공황장애예요. 전 공황 발작 있어요. 맞아. 그죠? 공황 발작이 어떻게 있으셨냐? 숨쉬기가 힘들어요. 단순히 숨을 쉬기 힘든 게 아니라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네. 그 공황 발작에 해당되는 그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분은 거의 없었단 말이죠. 맞아. 그런데 이제 TV에 여러 연예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게 공황이다. 나는 이렇게 힘들었고 우울이 이렇게 공황으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것이 나의 증상을 뭔가 나의 현상을 설명해주는 용어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여기저기에 다 공황이라는 말을 붙이신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게 한 5년 전이겠군요. 왜냐하면 10년 전쯤에는 또 트라우마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PTSD라고. 네, PTSD. 그래서 나 PTSD 올 것 같아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들 쓰시죠. 이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그래서 숨겨져 있던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된 건 아주 훌륭한 일이지만 이제 상담 신청서에 주호소 트라우마라고만 써서 오시면 무슨 일이세요?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그러면 네, 물론 친구와의 싸움이 트라우마가 될 수 그쵸.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을 다 트라우마라고 보기 어려운데 굉장히 확장되어서 쓰던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전 ADHD인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요즘 유행입니다. 요즘 아주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 ADHD
실제 성인 ADHD였던 분들이 내가 ADHD인가라고 해서 검사를 받아보게 함으로써 이제 치료에 장이 열렸다라는 점은 맞아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주의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ADHD는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하긴 하겠지만 그거랑 비슷하게 가스라이팅이란 용어가 처음에 이제 번역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 여성단체에서 번역을 해오면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희생자들이 이 미묘한 심리적 기제를 알아차리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확 유행하면서부터는 너도 나도 다 이것저것 모든 것이 다 가스라이팅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가스라이팅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한 바운더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가 무리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저런 것들을 좀 수정하고 싶어 라고 상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인데 이것 봐. 넌 날 가스라이팅했어. 넌 가해자야.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제 네. 극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진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계에서 조금 더 이야기가 필요한 지점에서 내가 가스라이팅이야 라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우리 관계에서 뭐가 조금 더 이야기가 필요할까라는 그 시작점을 인식하는 것이 실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정의를 내려주는데 좀 명확하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제가 읽어보면 가스라이팅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여기며 자존심을 세우고 힘을 과시하는 가해자와 상대방이 자신의 현실감을 좌우하도록 허용하는 피해자 사이에서 일어난다. 31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저는 현실감을 좌우하도록 허용한다라는 부분이 참 명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예전에 제가 지금 돌이켜봐도 가스라이팅 같아라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 직장 내 관계에서 저는 현실감이 조금 많이 없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24시간 회사에서 먹고 자고 집에는 샤워만 하러 들어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자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나의 삶은 나의 현실은 그냥 직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던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난 밤샘이 당연한 나의 역할 이걸 못 해내는 건 무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관계를 저는 허용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정의처럼 그 관계는 좀 가스라이팅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연인 사이에 가스라이팅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읽어주신 페이지에 이 31페이지 이 뒤에 나오는 예시도 다 비슷하긴 하지만 KT는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브라이언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점차 상황을 그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어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 둘 괜찮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 하게 되는 이 과정 이게 굉장히 미묘하고 사실 다른 사람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힘들고 그런 현상 자체에 이런 것은 가스라이팅이야 라는 빛을 비춰줬다는 것만으로도 이 단어의 의미는 분명히 있죠. 다만 이걸 무기로 쓰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뭔가 정말 나의 바운더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위를 해보지도 않고 쟤는 가해자야. 난 피해자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기여도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워낙에 유명해져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저는 이제 트라우마 분야에서 일을 하고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가해자들도 만나지만 주로 피해자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심한 상태.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의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로빈스턴이 설명을 하잖아요. 3단계가 되어서 완전히 나의 현실 감각이 무너지고 이 사람에게 완전히 조종당하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연구가 안 되고 있고 지금은 초창기 단계인데 외국에서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강압적 통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실제로 상대방에게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폭력, 친밀한 배우자 학대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고 가정폭력에서도 사용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성매매 현장에서 포주가
이제 성판매 여성들을 대우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들에서도 이런 용어를 그러니까 강압적 통제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압적 통제 수준까지 가면 피해자가 혼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최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절교살인 편을 혹시 보신 선생님 계신가요? 봤습니다. 아, 어떠셨나요? 되게 약간 저는 그 요약본으로 봤는데 가해자의 태도가 되게 신기했어요. 엄청 그 엄마한테도 되게 엄청 떳떳하게 문자를 보낸 게 저는 제일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로빈스턴이 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가해자는 나는 무조건 늘 옳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옳은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이 사람은 당당하고 자기 현실 속에서 자기는 늘 옳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고 그러면 관계에 대해서 신경 쓰는 피해자 쪽이 오히려 저렇게 당당한데 저 말이 맞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참 이 경계 설정하는데 어려운 것들이 죄책감이 발동할 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안해 라고 말을 할 때 이게 영어에서는 I'm sorry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이죠. 내가 진짜 잘못해서 미안할 때 sorry라는 말도 하지만 유감이야라는 말도 sorry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미안해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진짜 잘못해서 사과해야 될 때 미안해도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 보일 때 아유 미안해 라고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이 유감일 때 얘가 속상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플 때 그러면 이런 가해자들은 그걸 탁 잡아서 거봐 네가 잘못했지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가? 내 잘못인가? 이렇게 이제 걸려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가게 되는. 근데 많은 경우에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 특히 스토킹 가해자들이 정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옳고 이 피해자는 그걸 따르지 않았고 나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그 아래서도 보면 이 피해자가 뭔가 그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 때문에 넌 나에게 평생 갚아야 해. 나의 우울도 다 너의 책임이고 나의 분노도 다 너의 책임이고 넌 나한테 향수도 사줘야 되고 뭐도 사줘야 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이런 강압적 통제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네 조금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과는 구분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겠다 싶고요. 선생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경계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강압적 통제처럼 그 누가 됐든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입하려고 한다면 이게 맞나? 라고 멈춰서 생각해보는 그 마음의 힘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나 이상화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너무 특별하고 저 사람이 틀린 말을 할 리가 없다고 내가 이미 믿어버린다면 그때 이 말이 맞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겠다.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상화라는 게 진짜 너무 와닿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화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상대방이 나를 소위 말하는 후려치기를 할 때 이게 내 안에서 너무 나도 살짝 찔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탁 만나서 콜라보가 환상의 진짜. 콜라보가 맞아. 실은 나도 생각했고 찔리는 부분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맞아. 근데 이게 참 건강한 피드백과 그렇지 않은 가스라이팅이 되기 쉬운 피드백을 구분하는 것들이 이 지점에서 중요한데 저 사람이 일견 맞는 말을 하는데 나를 그냥 후려치면서 뭔가 부정적인 걸 주입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말하자면 그쪽에서 경계 설정을 하는 건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할 때 너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는 시간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라고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 네. 뭔가 그 해결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그냥 어쨌든 자기의 의사표현을 한 것인지와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너는 인간 쓰레기고 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걸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시간 약속을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런가? 그럼 난 다음부터 어떻게 시간을 좀 약속을 잘 지켜볼까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난 정말
맨날 늦고 시간도 못 지키는 쓰레기야.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그 조종 안에 나를 넣는 것 같아요. 조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에게 나를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책에서 118조에 약간 그런 것들을 승무원이 사인을 주는 거에 좀 비유해서 그런 신호들을 우리가 좀 알아채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같이 읽으면서 사실 위험 신호도 공유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뭐 방해물만 보면은 그것만 보여서 오히려 더 못 피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존중받는 관계에서 받는 그 분야에 좀 승무원도 우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각자 존중받는 관계에서는 또 이런 신호들이 있다라는 것도 선생님들하고 나눠보고 싶었어요. 저는 네. 가까운 관계에서 내가 어떤 다른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반응해 줄 때 내가 좀 존중받고 안전하고 좋은 관계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가르치거나 통제하거나 조종할 의사가 없음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수용받을 때.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해 줄 때는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넌 그렇구나로 해석돼가지고 저도 맞아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제가 좋은 신호라고 느꼈던 거는 친구들이 저의 스케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너 요즘은 스케줄이 어때? 라고 저를 먼저 확인해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친구의 상태가 괜찮은 상태인지 아니면 얘가 또 일을 잔뜩 벌려서 여기서 내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이 친구의 기능적인 지점이 아니라 애초에 안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이 적기이니까 보기가 좋은지를 친구들이 먼저 저희 스케줄을 물어봐 줄 때 처음에는 저는 일을 잘 벌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스케줄을 물어보면 늘 그냥 너가 필요한 시간을 말해 그럼 내가 맞출게 약간 이런 편이었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주까지 정말 정신이 없을 예정이야. 우리가 본다면 세 번째 주에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저도 좀 더 명확히 표현하게 되고 친구들도 저의 상황에 맞게 조율을 해주더라고요. 서로 같이 조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서로의 상황을 잘 존중해주고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조율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명의 사이에서. 조율이 이게 말하자면 관계에서의 위험 신호와 안전 신호를 지금 구분해 보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조율할 의사가 상대방이 있어 보이는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지라는 것도 저는 어떤 특정한 문장 자체가 꼭 늘 좋은 상황이라, 그러니까 늘 좋게 사용된다고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게, 그럴 수 있지. 너는 뭐, 너는 그럴 수 맞아요. 있지. 약간 이렇게 그거 맞아요. 상대방의 맞아요. 의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텍스트로 그럴 수 있지라는 문장이 늘 좋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진짜로 나와 대화할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게 비언어적으로 얼마나 전달이 잘 되는가, 이게 저한테는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난 아무거나 괜찮아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서로 뭘 먹을지 아니면 앞으로 뭘 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를 정말 존중해주는 사람들은 나는 이런데 너가 이 중에 뭘 할지 뭐 얘기해주면 좋겠어. 혹은 나는 정말 너와 함께라면 아무거나 괜찮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책임을 저에게 던져버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너가 결정해. 너가 결정해. 난 책임도 아무거나 너가 괜찮아. 근데 별로였다. 이렇게 진행될 때 왜 이 모든 스케줄 권한과 책임이 나에게 왔지?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맞아요. 나비쌤 말씀 들어보니까 뉘앙스가 좀 뉘앙스 비슷한 것 정말 같아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잖아. 이 사람이 나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있고 들을 의사가 있고 내가 그걸 믿고 얘기할 수 있는가. 되게 미묘하고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고 특히 나랑 관계가 좋았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뭔가 나를 방어하고 싶고 빨리 이 사람 달래주고 네. 싶고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태도의 미묘한 변화를 잘 눈치채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왜 또 뭔가 싸우다 보면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상대가 내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지 넌 네. 맨날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화가 안 되고 다들 이미 찍혀 한숨을 있는 것 같은데요, 부정적으로. 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매번 나와의 약속 늦으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속상하다.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면 좋겠니? 뭐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사람의 감정 상태를 얘기할 때도 뭐 똑같은 말을 할 때도 네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해라고 말을 할 때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지 아니면 너는 맨날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완전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재현을 잘하시면서 어디서 들었는데 약간 감정이 아유 정말 그러니까 그런 비언어적으로 나에게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들 상대가 그러려고 시도하는 것들 그것이 참 중요하다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KT 사례를 우리가 이 책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페이지 27 여기서 이제 KT는 원래 이런 캐릭터였어요.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할 만큼 부침성이 좋고 명랑한 사람이다. 그녀는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그런데 이제 연인 브라이언을 만나게 되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녀가 이제 누구에게나 말을 걸고 부침성 좋은 모습이 그 연인에게는 굉장히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읽히면서 넌 왜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 사람들이 너 얼마나 우습게 볼 것 같아? 라는 말에 정말 그런가? 라고 혼란스러워지면서 원래 본인의 모습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스라이팅 관계에서 혹시 혼란스럽다면 원래 나는 이 관계가 있기 이전에 어땠었지? 그러니까 그 본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없었을 때 나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나? 생각해보면 저도 그 직장 상사와의 관계 이전에 제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그렇게까지 밤샘을 당연하게 여겼지도 않고 내 생활이 있었고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 관계를 지나고 나서 바라본 나는 너무 무능하고 나는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그냥 많이 일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이전에 제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나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무능한 사람. 그래서 만약에 혼란스러운 관계 또는 이 가스라이팅 관계에 있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원래 나는 그전에 어떤 모습이었지를 떠올려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원래 나는 또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채 어떤 가스라이팅 관계에 휘말렸다면 원래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도 나에 대해 모호하고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내가 되어버리니까 더욱더 취약한 상태로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그 상사분이 너무 밉네요. 그분도 또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을 하고 성취감을 굉장히 잘 느끼고 그래서 약간 저만의 욕심과 완벽주의로 어느 정도까지 일을 잘 끝내야 제가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원래 저라는 사람이겠죠. 야근도 막 자처하고 어느 정도 해놔야 내가 이 정도 했어. 야, 역시 나야. 약간 이런 거에 스스로 좀 기쁨을 느끼는 게 저인데 이제 한 상사분 같은 경우에 실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고 그분 눈에는 제 생각이지만 제가 어떤 실적을 뽑아내는 대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에 제가 휘말려서 나는 이 회사에 입사를 했고 실적을 채워야만 하니까
나는 야근도 계속 해야 되고 해야 돼로 가면 저는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못 느꼈을 것 같거든요.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먹고 하나의 사람으로 내 몫을 하려면 나는 계속 야근을 해야 되고 계속 이 일을 해야만 해라는 의무감으로 갔다면 저는 원래 제가 늘 야근을 하고도 뿌듯함을 느꼈던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나를 이거를 하길 바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로 계속 갔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요즘은 환경을 중요시해요. 내가 지금 어떤 시스템 속에 있는지, 이 시스템이 나에게 맞는 옷인지, 나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여기에 입사를 하려고 할 때 뭘 원화해서 기대하고 입사를 했는지, 근데 상사가 지금 나한테 또 뭘 하려고 하네?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야. 하지만 또 했어야 했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늘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제가 원했던 거 계속 가지고 가고 싶었던 저의 가치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이해하고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모습이었나가 늘 상담에서도 그렇고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그 지금의 고통은 되게 지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자기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좀 통합적인 자기 이해잖아요. 과거부터 또 미래 나의 가치관까지. 그래서 늘 일단 내담자들한테 이 고통이 조금 낯선 거냐 아니면 좀 익숙하냐 하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8대2로 익숙하다라는 말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낯설다 해도 얘기해 보면은 익숙한 것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원래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 하면은 언제부터 익숙했고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불면 이렇게 계속 1시간 동안 우리가 상담을 그것만 이렇게 잡고 가다 보면은 초반에 불편했던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익숙해진 순간도 있고 그거에 대한 좀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여기서 원래 나의 어떤 모습이었나 나는? 에 대해서 말하는 좀 필요한 자기 이해라고 좀 많이 느꼈고요. 그거는 정말 생각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좀 오래 끌면서 알아봐야지 되는 과정이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풀소쌤이 얘기하신 것들이 이게 혼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똑같은 곳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맞아. 상담자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가스라이팅이 가장 효과적이라면 제일 처음에 선행되는 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네. 고립은 가스라이팅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강압적 통제에서도 고립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현실 감각을 잃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실이 어떤지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른 책이지만 사무실의 도른자들이란 책이 있어요. 제목이 제목이 아주 매력적이네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가스라이팅형 상사가 나오는데 가스라이팅형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고립시키는 것. 회사 안에 다른 직원들과 얘기하지 마. 우리 아이디어로 훔쳐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네. 것들이고 가스라이팅 지금 이 그건 사랑이 아니다에서도 가해자가 이제 연인 관계에서 가스라이팅을 할 때는 너는 네 주변 친구들은 다 해프고 내 주변 친구들은 다 문제가 있고 하면서 관계를 다 끊어내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분명히 옛날엔 친구가 있었는데 분명히 옛날엔 지인들이 있었는데 아무 모임에도 못 나가고 고립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원래 내가 어땠는지를 떠올리기는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쨌든 믿을 만한 곳이 상담뿐이라면 상담자에게 내 이야기를 해보는 것, 그 다음에 관계가 끊겼던 지인들과 연락을 해서 원래 내가 어땠니? 네가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니?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것, 그런 것들이 또 나의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62페이지에서 너무 좋았던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다행히도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쉽지는 않지만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자신이 이미 좋은 사람이고 유능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므로 상대방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을 세세하게 찾아내는 것도 너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적어도 이미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또 할 줄 아는 것도 있고 사랑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이 평가절하하는
나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저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냥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좀 나한테 얘기해 주면서 꼭 저 사람 아니어도 된다고, 저 사람은 어차피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니 한번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언제나 좀 상기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또 그렇게 너무 오만해지지 않을까요? 또 이런. 세트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오만해져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든다면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나쁘거나 악하거나 부족하거나 한 사람은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상기하게 네. 하는 것, 그런 것들도 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또 바운더리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만 가스라이팅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 한두 끝도 없이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이야기하시면서 선생님들 어떠셨는지 각자 느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와닿았던 건 내가 특별하다고 이상화하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쓸 때, 그리고 그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게 될 때 잠시 멈춰서 이게 괜찮은가, 내가 괜찮은가를 돌이켜보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어쩌면 유지만이 답이 아니라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여지를 좀 알려주는 책이어서 고통스러운 관계에 있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인정 욕구가 좀 많다는 거를 저는 늘 도전받거든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되게 노력하고 막 그럴 때마다 나는 왜 또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꼭 그럴 때마다 뭐 책에서도 그렇고 뭐 주변에서도 하는 게 너가 너 스스로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늘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진정한 자아는 다른 사람의 보살핌에 의존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목소리를 내야 되고 내 감정을 알아야 되고 내 기준을 알아야 되고 그냥 나로서 정말 있었을 때 관계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관계에 있어서 맞춰간다는 건 누가 옳고 그르고 누구를 따르고 안 따르고가 아니라 그냥 정말 서로 자기다운 선, 자신이 가능한 선에서 그걸 지키면서 함께하는 게 따로 또 같이 맞춰갈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되게 상처도 받고 스스로도 혼란스러울 때, 그러면 관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단 혼자서 나를 한번 찾아봐야지로 갈 수도 있는데,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또 다른, 전혀 다른 관계의 경험으로 좀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너무 또 혼자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오히려 다른 경험으로 나를 다시 찾아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안전한 공간에서 나를 나누는 것, 바로 그래서 상담이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담 받거나 아니면 뭐 이 책에 대해서 읽게 되면 내가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걸 정말 어떻게 알게 되나요? 내가 정말 괜찮은 게 어떻게 어디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있는 그대로 괜찮은 나, 뭐 저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나라는 것은 저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든 아니든 나는 여기에 존재한다, 나는 살아있다 라는 이 감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오늘 또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또 저희가 세 번째 책으로 보게 될 진실과 회복.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트라우마 이후로 한동안 책이 나오지 않아서 후속편을 매우 기다렸는데 드디어 작년에 책을 내시고 아주 빠르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실과 회복이라는 한국어 책으로 함께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모르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